여보, 누군가 날 죽이려 했어.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다고. 48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아내 윤혜진은 차갑게 되물었죠. 살았잖아요. 그리고 계약도 따냈고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18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제 좀 그만 회사 핑계대요. 당신이 만든 세계잖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늘 회사였어요.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죠.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죽을 뻔한 일보다 아내의 냉소가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새벽 5시의 평택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너머로 공장 굴뚝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끝자락에 자리한 한도윤의 자동차 부품 공장은 벌써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 시승 행사차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윤에게는 10년을 준비해온 계약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공장 앞마당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새벽 이슬을 머금은 채 서 있었어요. 48배 한도윤은 공장 정문 앞에서 차를 한 바퀴 돌며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25년 전 그는 이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하천공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쇳가루를 빼내며 언젠가는 자기 공장을 갖겠다고 다짐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장이 되었고 직원 30명을 거느린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공장 구석구석을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처럼 중요한 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도윤은 차 보닛을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뒤편 폐기물 야적장 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급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고무신을 질질 끌고 달려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서지훈이었죠. 공장 인근 판잣집 골목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지훈은 도윤에게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 차 타면 안 돼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서 있던 부장 오창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원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죠.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소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또렷하고 절박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저 차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제가 봤어요. 오창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50살의 그는 이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회사의 모든 숫자를 쥐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도윤과 자주 부딪혔어요.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야, 꼬마야. 장난하냐? 창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렸지만 말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어젯밤에 봤어요. 누가 저 차 밑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언제? 몇 시쯤이었어? 새벽 2시요. 할머니 심부름 다녀오다가 봤어요. 지훈의 할머니 박순애는 이 공장 식당에서 30년째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출근해 직원들 아침을 차렸죠. 지우는 가끔 할머니를 도우러 공장에 왔어요. 창수가 비웃었습니다. 애가 무슨 꿈을 꾼 거 아냐? 새벽 2시에 누가 여길 와? 그러나 도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공장 창고에서 부품이 사라졌고 회계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꾸 그의 사무실을 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를 확인해 봅시다. 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장님, 손님들 오시기 전인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애 말 듣고 뭘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니죠.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차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라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체 아래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죠. 지우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쥔 채였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면 그것도 나쁜 일에 함께하는 거라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묻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몇 킬로 달리면 오일이 다 빠지고 브레이크가 먹통이 될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창수는 표정 없는 얼굴로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비실 직원들은 서로 눈짓만 교환했습니다. 도윤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소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저씨가 믿어줘서 다행이었어요. 어른들은 보통 아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 너머로 붉은 아침 햇살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이 공장 안에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구멍이 생길 수는 있었어요. 오래된 차라면 부식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차는 일주일 전에 정비를 마친 신차였습니다. 게다가 구멍의 위치가 묘했어요. 딱 오일이 천천히 새어나올 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것 같구나. 지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살 아이가 보이기엔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아저씨. 저 분명히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도윤이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이요. 할머니가 약 드시라고 물 떠다 드리고 나왔는데요. 공장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 네. 손전등 같은 거요. 그래서 궁금해서 살짝 봤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고 옆 주차장이었어요. 누가 저 차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구 소리가 났고요.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봤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요. 소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자르라고요. 그리고 출장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하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창수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애가 꿈이라도 꾼 거야. 창수는 지훈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10살? 10살짜리가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어른들 일에 참견하면 안 되지. 할머니한테 혼나고 싶어? 지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 들었어요. 도윤이 일어나 창수와 지훈 사이에 섰습니다. 부장님, 아이를 겁주지 마세요. 사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꼬마 하나 말 듣고 회사 행사를 망치려고 하십니까? 창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대기업 임원들이 오십니다. 계약건이 걸려 있고요. 그런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창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는 10년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깨지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죠. 그런데 지훈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소녀는 떨고 있었지만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25년간 공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거든요. 거짓말하는 눈과 진실을 말하는 눈을 구별할 수 있었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쨌든 차는 못 씁니다. 다른 차를 준비하죠. 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차를 타고 시승할 순 없어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럼 정비소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손님들은 2시간 뒤에 오십니다. 도윤이 경비실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대리, 내 차 가져와요. 그걸로 시승하면 되겠어요. 창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휴대전화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지우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순애가 식당에서 나왔어요. 이른의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아침 준비 도와줘야지.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어젯밤에 본 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봤다고? 차 고치는 사람이요. 브레이크 어쩌고 하는 거요. 순애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창수가 멀리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지훈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제가 본 걸 말한 건데요. 내가 본 게 뭔지 확실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 특히 어른들 일은 더 그래.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쁜 일을 보면 말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요즘 공장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사장님과 부장님이 자주 다퉜어요. 회계 장부를 두고 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부장님 얼굴이 너무 어두웠죠. 순애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말 잘 들어. 앞으로는 밤에 밖에 나가지 마. 알았지? 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밖에서는 도윤이 자신의 차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은색 세단이었습니다. 10년 된 차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깨끗했죠. 그는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창수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차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오해를 사실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가 시승 차량도 제대로 준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창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네, 사장님. 혹시 어젯밤에 공장에 오셨습니까? 창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CCTV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사장님, 저를 의심하십니까?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죠.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브레이크도 정상이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장 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죠. 그러나 도윤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요. 브레이크 라인을 조금만 손상시켜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윤은 백미러로 창수를 봤습니다. 부장은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다급한 것 같았죠.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구멍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시도였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장 식당 창문 너머로 지훈이 보였어요. 소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창틀을 꽉 쥐고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시간 뒤면 대기업 임원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찾아야 했어요. 누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요. 3. 숨겨진 적. 오전 9시였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도착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공장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정문에서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한도윤입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임원들은 공장 내부를 둘러봤어요. 생산 라인을 점검했고 부품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죠. 시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은색 세단을 가리켰어요.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래 준비하신 차량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시승 차량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요. 제 차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절단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간 회사 전체가 의심받을 테니까요. 정기 점검 중 발견된 사소한 결함입니다. 안전을 위해 교체했습니다.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승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도윤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공장 인근 국도를 한 바퀴 돌았죠. 임원들은 차의 승차감과 정숙성에 만족했습니다. 1시간 뒤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임원들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서였죠. 도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그런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비팀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승 차량이요. 브레이크 라인 확인했는데요. 정비팀장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완전히 절단돼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고의로 자른 겁니다. 오일이 천천히 빠지도록 정교하게 작업했어요. 10km만 더 달렸어도 브레이크가 완전히 먹통이 됐을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내부 범행이라는 게 명백했거든요.
도윤은 정비실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리프트에 올려져 있었어요. 차 밑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비팀장이 손전등으로 비췄죠. 여기 보십시오. 이 절단면을요. 도윤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녹이 쓴 것도 아니었고 마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공구로 정확히 절단한 흔적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차를 탔다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거였습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도윤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때 오창수가 나타났어요. 부장은 도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놓으세요.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창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그를 쳐다봤어요. 부장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왜 안 됩니까? 회사 이미지 망치시려고요? 창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공장은 작은 사회였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임원들 계십니다. 계약서 검토 중이고요. 여기서 경찰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창수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경찰이 오면 공장은 난리가 날 겁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난 회사라는 소문이 퍼지겠죠. 계약은 당연히 깨질 거고요.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하십시오. 창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계약 끝나고 임원들 돌아가면 그때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범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CCTV 영상 백업해두면 됩니다. 현장도 보존하고요. 창수의 말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번 계약 못 따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30명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원도 있었고 나이 든 기술자도 있었죠. 모두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비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기시는 게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경찰 신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범죄를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30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면요. 창수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현명한 선택하십시오.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넘기죠. 창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전부 백업하세요. 그리고 이 차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안심인지 계획의 성공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나왔어요. 수석 임원이 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약 진행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도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오갔어요.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떠났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죠. 해냈습니다. 드디어 대박 났어요. 공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기뻐했어요. 회사가 살았고 일자리가 보장됐으니까요. 창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악수하며 축하를 받았죠. 그런데 도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비실로 돌아갔어요. 리프트에 올려진 검은 세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이 보였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아직 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회사를 위해 범죄를 덮은 게 맞는 걸까요? 30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포기한 게 옳은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직원들은 회식을 가자고 했지만 도윤은 거절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았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내 윤혜진이었습니다. 여보, 계약 성사됐다며요? 축하해요. 고마워.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요. 그런데 회사를 위해 경찰 신고를 미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들어와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폐공장 너머로 판잣집 골목이 보였죠. 지훈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요. 어른들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진 기분이었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지만 혜진은 늘 불만이었죠.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50평이 넘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43세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명품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그런데 표정은 차가봤어요. 늦었네요.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도윤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혜진은 TV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계약 성사됐다며요? 축하해요. 고마워.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게 풀리니 기력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표정이 안 좋네요. 좋은 일 있었는데. 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요. 여보. 왜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일을요. 지훈이 경고해준 일을요. 그리고 경찰 신고를 미룬 일까지요. 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야. 누군가 날 죽이려 했어. 그런데 살았잖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따냈고요.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아닌가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는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계약 성사를 먼저 언급했죠. 여보, 내 얘기 들었어? 누군가 날 죽이려 했다고. 들었어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정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좀 그만 회사 핑계대요. 당신이 만든 세계잖아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고요. 도윤은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25년 전 당신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공장 일이 바빠서 데이트 못한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주말에 못 만난다.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죠. 애 낳고도 그랬고요. 여보, 당신은 늘 회사였어요.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감당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었지만 제대로 된 가족여행은 손에 꼽았어요. 아이 학교 행사도 거의 가지 못했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게 들었어요. 혜진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죽을 뻔한 일보다 아내의 냉소가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게 뭐였을까요? 회사였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랐어요. 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죠.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네, 잘 처리됐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일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약속하죠.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도윤은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부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장님이라고 했어요. 오창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내가 왜 창수와 통화를 하는 거죠? 당신 말대로 경찰 신고는 안 했어요. 내일까지는 조용할 겁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 신고를 안 했다고요. 당신 말대로라고요. 그럼 창수가 혜진에게 뭔가 지시한 건가요? 알았어요. 내일 봬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나왔어요.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을 보고는 멈춰섰죠. 아직 안 자요? 곧 잘게. 도윤이 애써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와 창수가 통화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혜진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창수는 부하 직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자주 외출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지만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창수가 왜 그렇게 경찰 신고를 막았을까요? 회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을 자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윤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엉켜 있었어요. 아내와 창수, 브레이크 라인, 경찰 신고, 계약, 회사, 가족.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혜진이 자고 있었죠.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48배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아내는 냉소했으며 회사는 진실을 덮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무력했습니다. 25년을 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목숨도 가족도 진실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었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의 서울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공장 쪽 불빛도 보였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요. 왜 그랬는지요. 그리고 아내와 창수가 무슨 관계인지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나 가족 핑계로 진실을 덮지 않기로 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어요. 하나씩 파헤치겠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편인지 가려내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비록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폐공장 뒤편 판잣집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죠. 골목은 어두웠어요. 해가 떠 있었지만 낡은 지붕들이 햇빛을 가렸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녹슨 대문들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죠. 지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판잣집이었어요. 함석 지붕에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었습니다. 대문은 철망으로 된 것이었죠.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도윤이 아저씨.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아저씨, 무슨 일이야? 도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달린 집이었어요. 녹슨 세면대가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요. 할머니 박순애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른의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죠. 할머니. 도윤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순애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어요. 도윤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그러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제부터 열이 나요. 약 먹어야 하는데. 약은 왜 안 먹어? 돈이 없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약을 살 돈도 없다니요. 30년을 공장에서 일한 분인데요. 지훈아, 할머니 옷 좀 챙겨. 병원 가야겠다. 네. 지훈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순애는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도윤의 차까지 함께 걸었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폐렴 초기라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모든 비용을 댔죠.
할머니가 병실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폐를 끼쳐서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폐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이 미안했어요. 지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네, 아저씨.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걱정 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도윤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니요. 지훈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언제? 5년 전이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장 폭발 사고였어요. 엄마 아빠 둘 다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장 폭발 사고요. 5년 전이라면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평택의 한 부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였죠. 직원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느 공장이었니? 한성 부품이요. 도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성 부품이요. 자신이 하천공으로 일했던 그 공장이었어요. 사고가 난 후 문을 닫았던 그곳이었죠. 그때 사장님이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같았어요. 한도윤이요.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사고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날이었죠. 5년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성 부품의 현장 책임자였어요. 사고 당일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죠. 5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 지훈의 부모가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지훈이 자신을 도운 이유가요. 소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그 사고의 책임자라는 걸요. 과거의 죄가 현재를 덮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순수한 눈빛으로요. 그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부모를 잃게 만든 사람을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한성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도윤은 현장 책임자였어요. 40도 안 된 나이였지만 일은 잘했습니다. 사장은 그를 믿었죠. 중요한 계약건을 맡겼어요. 대기업 납품 계약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부품 5,000개를 납품해야 했어요.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직원들은 밤낮으로 일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일러 압력계가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배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도 있었죠. 도윤은 무시했습니다. 일단 납품부터 하고 나중에 점검하죠. 그렇게 말했어요. 계약이 먼저였거든요. 회사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죠. 보일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염이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켰어요.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5의 기술자와 40의 작업 반장이었어요. 둘 다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죠. 도윤은 무너졌어요.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죠. 그러나 납품이 급해서 무시했어요.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업했어요.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빚을 내고 기계를 샀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직원 30명의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가 돌아온 겁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그때 목숨을 잃은 작업 반장이었던 거예요. 서지훈이라는 이름도 아버지 성을 따른 것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부모를 잃게 만든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알면서 구한 걸까요? 모르고 구한 걸까요? 복도 끝에서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왔어요. 도윤에게 건넸죠. 아저씨, 드세요. 고마워. 도윤이 받았습니다. 캔이 차갑고 무거웠어요. 소년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네. 나 알아? 내가 누군지.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품 공장 사장님이시잖아요. 그것만? 지훈은 순수한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네. 그리고 착한 아저씨요.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년은 몰랐어요.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한 것뿐이었죠. 고마워, 지훈아. 왜요? 그냥. 도윤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살린 게 결국 자신의 죄를 되갚을 기회였다는 거리요. 10년 전 무시했던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야 배운 거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순애가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도윤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덕분에 살았어요. 순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슬픔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죠. 할머니, 네, 사장님. 10년 전 한성 부품 사고 기억하세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때 책임자였어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훈이 부모님이 그때 돌아가셨고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알고 계셨죠?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사장님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 말이 뭐가 있었겠어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요. 사장님도 고통받으셨을 테고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도윤은 곧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공장은 어두웠습니다. 야간 경비만 남아 있었죠.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도윤이 사무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죠. 창수가 백업했다던 영상이었습니다. 도윤은 꼼꼼히 확인했어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파일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공식 백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백업이었죠. 도윤은 숨겨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떴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공장 주차장이 보였죠.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오창수였어요. 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창수가 브레이크 라인을 자른 겁니다. 직접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였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창수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표정이 심각했죠. 통화가 끝나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회계실이었어요. 창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펼쳤죠. 무언가 적고 있었어요. 숫자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죠. 더 찾아봤습니다. 회계실 파일 서버에 접속했어요. 창수의 계정으로 접근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안전사고 은폐 방안이었습니다. 도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나왔어요. 10년 전 한성 부품 사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창수는 회계 담당이었죠.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이 조작돼 있었어요. 실제로는 회사가 안전점검 비용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현장 책임자의 과실로만 기록돼 있었죠. 도윤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던 겁니다. 회사는 빠져나가고 도윤만 벌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창수는 그 대가로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됐고 회사를 장악했죠. 비자금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목록을 찾았어요. 창수 명의의 계좌가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죠. 또 다른 계좌가 연결돼 있었어요. 공동 명의였습니다.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아내였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억 원이 오갔어요. 창수의 계좌에서 혜진의 계좌로요. 반대로 혜진의 계좌에서 창수의 계좌로도 돈이 움직였죠. 둘은 공모자였던 겁니다. 도윤은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CCTV 영상도 장부도 계좌 내역도요. 새벽 4시였습니다. 도윤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사과장을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이틀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형사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공장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죠. 도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죠. 10년 전 한성 부품 사고의 책임자였던 한도윤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죄인은 저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납품이 급해서 무시했어요. 그 결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안전 비용을 삭감한 사실을 숨겼어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죠. 증거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였어요. 비자금 계좌 내역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차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절단됐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겁니다. 회사 비리를 덮기 위해서였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범인은 오창수 부장입니다. CCTV에 모두 찍혀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창수가 차 밑에서 작업하는 장면이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공모자가 있습니다.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제 아내 윤혜진입니다. 비자금 계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1시간 뒤 경찰이 움직였어요. 오창수가 체포됐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연행됐죠.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차에 올랐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윤혜진도 구속됐어요. 집에서 연행됐습니다.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죠. 혜진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배신감도 있었죠. 당신이 날 신고했어? 미안해.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비웃었어요. 끝까지 위선자네. 그녀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죄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잃은 것도 많았거든요. 아내도 회사도 명예도요. 그러나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양심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평택의 자동차 부품 공장은 매각됐어요. 다른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장됐죠. 도윤은 작은 돈을 챙겨 떠났습니다. 많은 걸 잃었어요. 회사도 아내도 명예도요. 그러나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평택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폐공장 근처였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를 빌렸죠.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리프트 2대에 공구함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깨끗했죠. 도윤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였어요. 지움 모터스 마이너스 진심을 고칩니다. 도윤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10살 소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 큰 옷이었지만 신이 났죠. 아저씨, 첫 손님이에요. 그래, 어서 안내해. 낡은 경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밟아도 잘 안 듣고요. 확인해 드릴게요. 도윤이 차를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 있었습니다. 오일도 부족했죠. 패드 교체하시면 됩니다. 오일도 보충하고요. 얼마예요? 8만 원이면 됩니다.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다른 데는 15만 원 달라던데요. 저희는 정직하게 합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훈이 옆에서 공구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죠. 이게 브레이크 패드예요? 그래. 이게 다르면 브레이크가 안 듣지. 신기해요. 지훈이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가르쳤어요. 부품 이름도 알려주고 작동 원리도 설명했습니다.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1시간 뒤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성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돈을 건네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에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차가 떠났어요. 지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첫 손님이에요. 그래. 잘했어. 도윤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비소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부엌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순애가 거기서 밥을 짓고 있었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어요. 밥 먹어요.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와 나물 몇 가지였죠.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입가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큰 공장이 아니어도 좋았어요. 따뜻한 밥과 웃는 얼굴이면 충분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훈이 설거지를 도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공구를 정리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정비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평상이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지훈이 옆에 왔습니다. 소년도 평상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아저씨, 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지훈이 잠시 망설였어요. 작은 손이 도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저씨 말고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그럼 도윤이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지훈도 울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죠. 아빠가 그리웠을 겁니다. 엄마도 그리웠을 거고요. 도윤은 꽉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기쁜 눈물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별이 떴어요. 평택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윤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사고요. 그로 인한 죄책감요.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쳤던 세월이요. 그리고 또다시 무너진 일요.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요. 다시 시작할 힘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고친다는 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멈춰버린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이었죠. 마치 브레이크를 고치는 것처럼요. 멈출 수 있어야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났어요.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공구를 점검하고 기름때를 닦았죠. 지훈이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손님 올까요? 오겠지. 우리가 잘하면 열심히 할게요. 소년이 활짝 웃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폐공장 굴뚝 너머로 붉은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과거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아빠, 첫 차 들어와요. 지훈이 손짓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달려갔어요. 소년과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비소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지훈모터스 마이너스 진심을 고칩니다. 그 글자가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진심으로요.